지금 유럽도 이제 이런 상황이고 일본 국채 금리도 이제 마이너스라고 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채를 사면 손실을 보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는. 네. 근데 뭐 일본 국채 뭐 나오면은 나오는 대로 다 팔려 나가니까 사람들이 이 마이너스 금리 이 국채를 사들이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손해 볼 게 뻔하네. 이게 저도 되게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1년짜리 1년 만기 국채가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이게 금리가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10%입니다. 그냥 그렇게 가정을 하죠. 그러면 이제 제가 1억을 갖다 주고서 국채를 삽니다. 국채를 산다는 건 국가의 돈을 빌려주고 국채라는 증서를 받은 거죠. 차용증을 받은 겁니다. 그럼 1년이 지나면 마이너스 10%니까 1년이 지나면 저는 원금을 9천만 원만 돌려받겠죠. 1억을 원금을 집어넣고 9천만 원만 돌려받는 겁니다. 이자가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저기 바보 아니냐? 그렇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꼭 그렇게 보실 게 아닌 게요. 이제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요. 일본이 갖고 있는 시스템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일본은 2013년부터 양적 완화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양적 완화가 뭐냐면 중앙은행이요. 일본 중앙은행이 시중에 어마어마한 돈을 뿌려줍니다. 근데 이제 바로 이제 질문이 나오죠. 아까 얘기할 때 중앙은행 있고 시중은행 있고 시중은행을 통해서만 돈이 나갈 수 있다고 했잖아. 이렇게 이제 반론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중은행이 금융위기 때 혹은 그 이후에도 너무 힘든 거죠. 왜냐하면 부채가 많아가지고 시중은행들이 제대로 워킹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행은 자본주의의 심장인데 이 심장이 워킹을 하지 않으면 중앙은행 이거 골키퍼가 직접 나서서 골을 넣어야 됩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대중한테 대출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시중에 나가가지고 국채를 사들이면서 직접 돈을 찍어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이 뭐라고 하냐면 2013년도에 딱 양적 완화라는 걸 시작을 할 때 매년 80조 엔씩 매년 80조 엔씩 국채를 살게요. 장기 국채를 사드릴게요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제가 약속한 게 아니라 일본 중앙은행이 매년 80조 엔씩 산다고 약속을 한 거잖아요. 매년 80조 엔씩 막 사들이는 겁니다. 매년 80조 엔씩 사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이라는 공신력이 있는 큰 손이 매년 80조 엔씩 산다고 가정을 하면 만약에 제가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겁니다. 주식이 이제 있는데 이 주식을 대주주가 큰 손이 막 사들인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 국채를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최대한 쟁여놔야 될까요? 최대한 무조건 사줄 사람이 있으니까 쟁여놔야죠. 쟁여놔야죠. 그러니까 그분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달라고 할 때까지 계속 버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국채를 안 사고 이렇게 그냥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뭐가 있냐면 결국에 투자라는 거는 내가 산 걸 누군가 더 비싼 가격에 사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국채를 샀더라도요. 지금 국채를 마이너스 금리를 주고 사더라도 나중에 이걸 갖다 더 비싼 가격에 사줄 사람이 있으면은 이 국채를 지금 투자해도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양적 완화라는 걸 통해서 일본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채를 사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바로 그래도 좀 뭔가 좀 이유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두 번째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시중은행들의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이 지금 일본이나 유럽의 국채를 사는 세력이 시중은행들이 많이 사거든요. 시중은행들은요. 중앙은행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뿌려준 걸 그대로 갖다 중앙은행에 올려다 넣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예치금 계정, 그 지급준비금 계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돈 내려오는 족족 이렇게 갖다 밀어 넣었어요. 문제는 너네 왜 자꾸 돈을 위로 밀어넣어?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대출을 해주면 시절이 하수상해서 불안하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중앙은행에서 너네 여기다 계속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금리를 때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위에다 이렇게 박아놓기만 하면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금리를 때려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밀어넣어도 때려 맞고요. 대출을 해주면 물릴 것 같습니다. 그럼 불안하잖아요. 그럼 이 돈을 중앙은행에다 밀어넣어도 어차피 손해가 나면 이거 어떡하지? 대출해주긴 불안하고 어딘가에 넣어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팀장님하고 저거 다 은행인데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좋은 대안이 있다. 뭐죠? 그랬더니 마이너스 금리긴 한데 어마어마하게 인기 있고 중앙은행이 막 살려고 하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안 팔아가지고 품귀 현상을 빚는 게 있다. 그게 뭐죠? 그러니까 장기 국채다. 딱 이러는 거죠.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마이너스 맞을 거면 뒤에도 비싼 가격으로 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장기 국채 쪽으로 돈이 몰려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일본에 있는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하나의 고육지책입니다. 살 게 없으니까 이제 결국에는 국채를 사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국채를 삽니다. 그러면 실제로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기분은 어떨지 보시는 거죠.
중앙은행은 매년 80조엔씩 사준대요. 그런데 그나마도 안 팔려고 이렇게 쟁여놓고 있는데 갑자기 시중은행들이 막 몰려서 전화하는 거죠. 나한테 팔라고, 나한테 팔라고. 그럼 느낌이 어떨까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럼 이거 더 쟁여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금리인데도 불구하고 채권의 가격이 오르면 채권의 금리가 내려갑니다. 더 금리가 내려가죠. 마이너스가 더 깊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똑같습니다. 아무리 마이너스 금리 적용을 해도요. 계속해서 이 채권의 가격이 오를 것 같다면 이 채권을 더 비싸게 누군가한테 만기에 손해를 보지 않고 그 중간에 누군가한테 팔 수 있다면 그러면 저는 쟁여놓고 기다려야겠죠. 예, 이게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인기 많은 일본의 장기 국채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국채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다시 정리해드리면요. 이게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결국에는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가만히 놔두면은 마이너스 금리를 때려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데 시중에 대출을 해주려니까 불안합니다. 그러면 뭔가 고육지책으로라도 뭔가 다른 걸 사야 되는데 마이너스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양적 완화 프로그램이 계속되면서 더 많이 사줄 거라는 큰 손의 수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요건 계속해서 이쪽으로 이제 돈이 몰려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장기 국채를 살려고 한다.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네. 일본의 그 정부 부채 비율이 뭐 240%만 이렇게 넘어가고 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200%인가 뭐 하여튼 뭐 네. 넘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게 과연 정부가 네. 물론 이제 지금 일본에서 대부분 이게 소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긴 네. 하지만 결국에는 빚이라는 건 갚아야 될 때가 오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불안한 거 아니냐 일본 정부 부채도 디폴트 빠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네. 그 짐 로저스인가요? 누구? 예. 뭐 일본은 망할 네. 것이다. 네. 그렇게 막 소리 지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일본의 부채가 정부의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그 망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실제로 나온 게 한 10년,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고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일본 국민들이 이 일본에 있는 국채를 갖고 있잖아요. 네. 이제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문제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 국가가 무너지려고 할 때 환차 손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서 들어와서 국채를 투자한 사람이에요. 근데 일본 시장이 어려워질 것 같으면 일본 경제가 망가질 것 같으면 첫째는 국채가 망가지는 것도 있지만 환에서 털려버리는 것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깜짝 놀라기 때문에 중간중간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국채를 팔고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자금의 수요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일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환 쪽에서는 외환 쪽에서는 일본 엔화 가치가 뭐 폭락한다거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본의 장기 국채는 일본 사람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 이게 참 재미있는 건데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일본은 시중은행에 예금을 하기보다는 우체국이라고 하거든요. 우정국이거든요. 우정국이나 아니면 일본의 장기 국채를 직접 사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에요. 왜 그런 거 하니 이제 90년대에 일본의 시중은행들이 많이 파산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한국처럼 그렇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 국채나 이런 데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여기가 중앙은행에서 예, 가지고 그렇죠. 있는 거니까. 예, 그리고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적 완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서 더욱더 그 인기가 높아진 편이죠. 그래서 일본 장기 국채에 대한 내부의 수요는 굉장히 탄탄한 편입니다. 그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본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거의 제로 금리가 적용되었고요. 많은 분들이 양적 완화라는 걸 미국이 이제 금융위기 때 처음 시작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니고요. 실제로 2000년도 초반에 아마 2001년이었을 겁니다. 2001년부터 일본 중앙은행이 이미 양적 완화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선배예요, 사실상. 양적 완화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그래서 실제로 너무나 금리가 낮다 보니까 엔화가 많이 풀려 있고요. 이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해외에 나가는 이런 자금들이 이 엔화 자금들이 굉장히 해외에 많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대외 순채권국입니다. 그래서 8조 달러 정도 되는 대외 순채권을 갖고 있고요. 대외 이제 대신에 채무도 있겠죠. 대외 채무가 5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럼 채권은 8조 달러, 채무는 5조 달러니까 전체 합치면 3조 달러 정도가 되죠. 이 3조 달러면은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요. 세계 9위인데 얼마 정도 있냐면은 그 4천억 달러 정도 있고요. 중국이 세계 1위인데요. 3조 달러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네요. 굉장히 많은 자금을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외환 쪽에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다른 나라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때 엔화를 찍어서 갚을 수는 없잖아요.
그 다른 나라 돈이 막 빠져나갑니다. 달러로 갚아줘야 되는데 엔화를 막 찍어서 갚으려고 하면 엔화 가치가 폭락을 해버리잖아요. 베네수엘라처럼.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케이스하고는 좀 다르다. 그런 점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